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커버 파이낸스에서 풀해킹을 당했는데 총 890억 원의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뒤에 내용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커브 USD 계약 및 이를 포함하는 모든 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트윗에 암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풀에 관계없이 커브에서 모든 자금을 뭐 왼쪽이랑 오른쪽 내용이 좀 다른데, 보면은 커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커브의 가격도 엄청 떨어졌고 여러 가지 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에서 돈을 디파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사실 저번에 하루 인베스트먼트랑 뭐 델리오랑 해서 시파이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좀 이슈가 돼서 망했고, 그게 지금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파이에 대한 위험성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파이가 있기 전인 디파이가 처음에 나왔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항상 문제를 어떤 분기나 시점마다 끌고 오는 게 디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비단 커브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면 과거에 아베나 뭐 여러 가지 컴파운드나 한 번씩은 대부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디파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어떤 리스크를 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비트에서는 일단 커브 입출금을 중단을 했는데, 업비트뿐만 아니라 아마 새벽인가 오전 중에 그 비썸에서도 중단을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 그래서 김프가 거의 30%, 이제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30%가 비싼 상황이 발생됐는데, 보통 이렇게 입출금이 중단이 되고 그 중단 기간이 조금 길 것 같다는 예상이 들면 이 거래소, 특정 거래소가 중단했을 때 그 거래소 안에 있는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가 가격적 장난을 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YCC에 대한 얘기가 요새 되게 많은데, 일본 YCC의 상향 조정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YCC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수익률 상향을 조정하는 건데, 우에다 총재 이번 조치로 미국 국채의 중요한 수혜자인 일본이 미국 국채보다는 일본 국채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져왔고, 일본 재무성 각 주체별로 중앙은행, 은행, 비은행 예금기관, 보험사, 기타, 외주식 장기 채권 보유자의 증감을 월별 데이터로 발표한다. 뭐 이거를 그래서 지금은 보험사의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0년물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각각 0.6이랑 4%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4%가 0.6보다 높잖아요. UST의 수익률이 높으므로 일본 보험사가 UST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엔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나서 10년물 UST를 매입했다가 다시 달러로 만기 정산을 받으면 이거를 엔화로 바꾸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 보험사들에서 했었는데, 일본 보험사에서는 여기서 그러면 뭐가 문제냐? 10년 동안 US를 매입했다가 달러로 만기 정산을 받는 거니까 환율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 달러가 쌀 때 샀다가 달러가 비쌀 때 매도를 정산을 받고 환율을 이제 엔화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 위험에 대한 해지가 항상 가장 큰 과제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되게 들쭉날쭉하고 작년부터 달러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10년 물림으로 10년 이후에 사전에 정한 환율로 바꿔주는 군인 상품이 있으면 편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긴 환율 상품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통 3개월 선도 환율 상품을 이용해서 3개월마다 롤오버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롤오버는 3개월마다 연장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선도 환율이 달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죠. 작년부터 계속 달러가 세서 선도 환율이 일본 엔에 불리하면 이것을 외환 해지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10년물 JGB는 환 해지가 필요 없지만 10년물 UST는 환 해지를 해야 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일본인 입장에서는 엔화를 벌어야 되는데, 10년물에서는 일본 국채를 가져가면 엔화만큼의 수익을 얻지만 10년물의 달러에서는 달러를 벌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은 환 해지를 했을 때 파란색 GBB와 UST 흰색의 수익률이다. 보시면은 작년 9월부터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JGB 수익률이 환 해지한 UST 수익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렇고 최근 3년간 일본 보험사의 해외 장기 채권 보유 증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두색은 이제 해외 채권의 증가, 주로 미국채예요.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막 연두색이 증가, 파란색 막대는 감소인데, 보시면 22년도부터 공격적으로 이제 국채, 미국 국채를 일본에서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미국 국채 파는 게 집중이 됐고 최근에는 비교적 잠잠함을 알 수 있다. 일본 법무사의 마음을 꿰뚫을 수 없지만 이미 일본 법무사는 포지션 조정을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오른쪽까지 얘기를 하면 수익률이 빠르게 오르고 또 엔화 가치도 오르면서라고 하는데 그동안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정책과 무제한 양적 완화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미국이 사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달러의 강세가 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정부의 은행은 웬만하면 뭐 진짜 인플레이션이 말도 안 되지 않는 이상 그 나라의 금리를 올리면은 약간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YCC를 하고 금리를 소폭 인상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엔화가 살짝 강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달러처럼 엄청난 강세는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에 따라서 미국 국채를 미리 팔았고 다시 엔화 강세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가 좀 떨어지면은 또 미국 국채가 떨어지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이랑 코인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크립토 콘테에서 말하는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는 장기 투자 신뢰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는 거래량이랑 장기 투자랑 뭔 소리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쭉 보실게요. 보면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거래량에 큰 변화가 관찰됐다라고 나와서 보시면 비트코인 트레이딩 볼륨 애널리틱스 그래프 보면은 1월 11일 이후 현물 대 파생상품 거래량 비율은 35%에서 6%로 감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는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6%만이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현물 BTC를 매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일단 보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마찬가지로 규정한 자산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크립토 퀀트가 주장하는 바이긴 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과 마찬가지로 투자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렇게는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 저는 좀 보수적이라서. 근데 비트코인 바이너리 CDD라고 보면은 비트코인 CDD는 지표는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 목적으로 코인을 이동했을 때 확인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 사례를 보면 꽤나 정확합니다. 보면은 20년에 오르기 시작한 17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21년 고점에서도 스파이크가 터졌고 위로 스파이크가 터질 때마다 불장의 끝에 다 와간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현재는 뭐 거의 스파이크가 아래에서도 아무런 미동이 없죠. 그래서 장기 투자의 매도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모든 거래소의 비트코인 주간 거래량은 3월에 250만 BTC에서 7월에 60만 BTC로 감소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75% 이상 감소한 거다라는 거고 거래량 자체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거래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이낸스는 거래량 이벤트를 내서 거래 수수가 공짜였기 때문에 특정 기간까지는 거래량이 엄청 많이 찍혔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확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소라는 게 중요한 거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현물 거래량의 비율과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하나의 논리이니까 동의를 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하면 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테더 마켓. 이제 테더가 사실 이 시장에서는 미국의 연준 같은 역할을 하고 시장의 돈 역할을 하고 있는데 테더 마켓이 과거에 21년도 고점 때 22년도까지 이때의 고점을 거의 넘어섰다 혹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여한 거는 사실 루나나 USDC의 저번에 디페깅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고 또 BUSD가 지금 SEC의 규제를 받으면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건 저렇건 간에 저는 항상 6년 동안 코인 했는데 6년 동안 USDT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USDT의 시가총액 증가가 결국에 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4시간 변동성 지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보시면 이 하단부가 사상 최저에 근사한 부분들인데 항상 이 이후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변동성이 크게 터졌다라는 겁니다. 19년 저점 전에 이게 18년 11월쯤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저점을 찍고 갑자기 이제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터졌고 이게 아마 거의 제 기억에는 마이너스 40 몇 프로 구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터졌고 이거는 플러스 20%이 4월 1일일 거고요. 19년도에 그 이후에 여기까지면 거의 4배가 올랐죠. 그 다음에는 20년 이제 7월 달에 대불장 오기 전에 변동성 터지는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찍었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변동성 저점 찍고 나서 40%가 오르는 걸 이제 또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인데 지금이 사실 주봉 차트는 별로 좋지 않은데 일봉 차트는 올해 1월이랑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위로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비트코인이 어디 위치에 있나 피보나치로 보게 된 건데요. 지금 자리가 저도 다시 보니까 좀 알았는데 2017년 최고점과 18년 최저치에서 가져온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게 되면 나오는 1.618 구간이 29,746이다 라는 거고, 따라서 이 구간을 재차 빨리 넘어줘야 2.618인 46,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17년에서 18년을 이렇게 저점, 고점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고, 반대로 21년 불장에서 고점 저점을 이으면 0.618이 또 48,500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618 넘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 32K를 확정적으로 넘으면 46K에서 48K까지는 갈 가능성이 꽤나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저희 카피슐레이션 이 해시 리본이 떴는데, 원래 해시 리본 뜨고 이렇게 천천히 주황 가다가 초록색으로 뜨고 바이가 뜹니다. 근데 지금 바이가 뜨지 않고 너무 빨리 해시 리본이 끝나가지고 아마 바이는 안 뜰 것 같은데, 어쨌든 채굴자들의 일시적 항복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MA의 51선, 50일의 이동 평균선인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가격적으로 29,500달러 위로 넘어간다면 MA 51선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9,500을 다시 일봉상 종가에서 확정적으로 넘어간다면 이 박스권, 저희 지난 이 구간 동안 박스권 행보했잖아요.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1,500까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에 올라간다면 아마 32K를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K를 뚫어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상당수 가격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단으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지선, 검은색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지금 28K 정도예요. 그래서 떨어진다면 28K를 일단 지지를 몸통으로라도 일봉에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매우 변동성과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죠. 이 구간이 사실 1월 달과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지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변동성 지수가 역대 최저라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어떤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비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또 마침 다음 달이 8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이 바뀔 때에도 항상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월봉에서는 이제 이게 40% 오른 1월 달이고, 그 다음에 도지 캔들, 그리고 아래 꼬리 달고 또 다시 양봉으로 23% 도지 캔들, 음봉, 그리고 지금 약간 오른 캔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도지 캔들로 아마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이렇다면 약간 추세 자체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다음 달에 진짜 상승 추세로 32K 넘고 오른다면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이동 평균선이 월봉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발산이 위로 가능해 보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위로도 가능하고 사실 아래도 가능한데 일단 위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